솔직히는 이런 치료, 그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그 도움? 요즘도 보면 각 지자체나 정부 단체 같은 경우에 한 번 지원을 되면 뭐 저소득층 가정에 의해서 몇 번의 상담, 뭐 몇 번의 치료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될 게 아니라 꾸준히 학년기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주거나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이 없이 그냥 한 번 했으니까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가정이니까 저소득층만 딱 지원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오롯이 부모가 알아서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되었다면. 네, 저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큰 아들, 이제 딸 둘 다 ADHD를 앓고 있었고, 그것에 관해 저희 가족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치료를 했는지에 관해서 15년간의 기록을 책으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인터뷰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치료를 받게 된 건 저희가 자의로 간 건 아니고요. 같이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저희 아들의 좀 남다른 면을 보고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권유에 의해서 병원에 가게 됐고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ADHD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지금까지 19살, 20살 될 때까지 치료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 막 쓰레기를 담고 막 주워서 가방에 모으고, 어느 날은 그 장롱을 딱 열어봤더니 그 50리터 쓰레기 봉투 한 3개 정도를 가득 채울 정도의 쓰레기가 그 장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조금 얘가 그때 아들 때문에 제가 아들 치료에 너무 매달려서 얘를 너무 방치했나?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얘도 좀 가서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그래도 주의력 검사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전부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ADHD가 나와서 얘는 그때부터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2년 얘가 약부작용도 굉장히 심했고, 좀 더 안 좋으면 우울해지거나 울거나 강박이 생기거나 다른 증상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1년간 치료를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 약물이나 심리상담이 아닌 놀이치료 이런 게 아닌 다른 대안적인 방법들, 뇌파, 뇌운동, 드럼을 쳐보기도 하고 수영도 시켜보고 다른 방법으로 얘를 이제 코칭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는 아주 더 안 좋아졌었어요. 그때 그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말썽을 훨씬 더 많이 부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더 외면도 많이 당하고, 이제 저희 가족 전체가 가장 친했던 지인들한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4학년 때 다시 좀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께 예약을 해서 한 6개월 기다려서 이제 다시 진료를 병원 쪽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다시 병원을 찾아가게 됐을 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는 이 선생님하고 얘 ADHD를 완치할 거야.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당신만 믿고 난 가겠습니다. 그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된 20살까지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책을 내므로써 이제 모임도 만들게 됐고, 자조 모임도 만들게 됐고, ADHD로 고통받는 부모들도 만나게 됐거든요. 그 부모들과 함께 제가 자조 모임을 만들면서 이제 국회에 가서 이렇게 토론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들었던 비용들 그런 거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가 이 책을 쓴 게 이제 가계부를 계속 엑셀로 쓴 거를 정리 쭉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도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이제 국회에 가서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었나 이걸 산출해 보니까 지금 한 12년간 들어간 치료비가
대략 1억 1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비용이냐면 그 병원 치료비, 약물가, 그 다음에 심리 상담 비용,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갔던 비용. 얘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외국의 어학연수를 이제 도피성 그런 어학연수를 갔던 비용 그런 거랑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합치니까 한 1억 천 정도 됐고요. 이 금액은 과외비나 얘가 그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단체 학습을 할 수가 없어서 과외비 그런 사교육비는 제외한 그런 얘가 ADHD를 위해서 순수하게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한 1억 천 정도 들었는데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심리 상담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을 차지하더라고요. 한 4천, 5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긴 기간 동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장 이 돈을 내가 써야 되나? 이게 이 돈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심리 상담이었어요. 이렇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결제를 하면서도 이게 한 40분 아이 상담하고 10분 부모 상담인데 비용이 엄청 났거든요. 거의 8만 원, 9만 원, 10만 원에 가까운 돈을 1회에 그렇게 지불하면서 이제 한 달에 결제를 하다 보면 처음에 큰아들, 아들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얘만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딸까지 진단을 받으면서 두 아이가 심리 상담을 같이 받게 되잖아요. 비용 부담이 너무너무 커서 어느 달은 그냥 한 달만 쉬어볼까 괜찮은데 이게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면 둘이 떠들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이제 5월 달, 1월 달 이렇게 돈이 크게 나가야 되는 달이 있어요. 그런 달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희 남편이 그래도 계속 해보자 해서 한 달 한 달을 다른 걸 다 줄여가며 애들 심리 상담에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담감이 되게 컸는데 지금 제가 투자한 비용 중에 제일 아깝지 않은 비용이 상담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담을 오랜 기간 받았거든요. 정말 한 10년 가까이 받았는데 그건 받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지금에서는 들지만 막상 처음에 그 돈을 계속 이렇게 정말 결과가 어떨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지불할 때는 되게 힘들었죠.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고 그랬죠. 일단은 저희 아들 진단 받을 때는 ADHD가 뭔지도 잘 몰랐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선생님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일단은 그거를 안다 한들 밝히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편견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언제 느꼈냐면 저한테 병원에 가봐라 했던 그 지인이 ADHD 진단을 받았다라고 밝히는 순간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지인부터 등을 돌리고 이게 무슨 전염병처럼 이렇게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다 딸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어려웠고 학교도 그동안 얘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담임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이거를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선택을 부모가 해야 됐고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애를 힘들어했고 어떤 선생님은 ADHD입니다 라고 밝혔을 때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되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체계적인 도움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얘가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상담실은 있었지만 상담 선생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냥 일반 선생님이 상담을 담당하시고 얘를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거였지 ADHD에 관한 정확한 정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녹놓고 어떡하지 막 이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은 정보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처음에 진단을 받고서는 막 인터넷 뒤져도 이런 모임 같은 거는 거의 없었고 그때 어떤 저자가 책을 한 권 써서 그분이 자조 모임을 처음에 만드셔서 거기에 가서 이제 제 얘기를 했던 게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책을 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같은 부모들을 만나서 내가 이상한가? 나만 이상한 게 아니고 이런 어려움을 가진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걸 보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마음을
좀 위로를 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고 나서 그런 부모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덕분에 만나게 됐고, 만나고 나서 이제 자조 모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그 한 10년 사이에 그런 문화가 점점 더 늘어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많아지긴 했지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이 처음에 막 활성화됐다가 없어지고 막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옛날보다는 그래도 저희 아들 키울 때보다는 조금은, 많지는 않고 조금은 나아졌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카페가 잘 없었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카페가 조금 있어서 이제 정보들도 많이 교류하고 하는데, 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성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병원을 찾았을 때는 동네에서 가깝고 가기 편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서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을 찾아갔죠. 이제 뭐 그 방송에도 나오시고 인터넷에도 조금 알려지신 분을 가서 이제 대기해서 그래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다른 엄마들 보면은 이제 자조 모임에 나오시는 부모님들 보면 대학병원에 가서 뭐 3-4시간씩 기다려서 교수님께 받는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병원이지만 그 병원의 의사 한 분을 딱 집어서 그분께 치료를 받아서 끝내리라. 이거를 이제 아예 그 관해 상태까지 가리라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또 제가 흔들려 버리면 이게 답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딱 심리를 갖고 중심을 갖고 어떻게 치료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 심리상담사, 부모, 교사가 한 팀이 돼서 같이 도와가면서 이제 그중에 부모가 딱 쭉 돼서 중심이 돼서 그렇게 치료를 해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었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이 선생님한테 밝혀야지, 이제 말아야지, 그걸 선택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떤 도움을 주시거나 뭐 정보를 소개시켜 주시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정보를 찾고 제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오픈을 했을 때 학교에서 뭐 윗산태에 가라, 그것도 초등학교에는 없으니까 다른 중학교에 가라, 그런 정보만 있어. 초등학교 때는 그랬고요. 얘가 원하는 건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수업을 잘 듣고 싶고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무조건 학교 밖으로 빼서 어떻게 교정을 해가지고 그냥 다시 그런 류의 도움, 뭐 그걸 또 도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움이 잘 되지 않는 도움 같은 그런 제도는 있었으나 얘한테 정말 필요한 도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ADHD가 있는 아이를 부모 중에 하나가 거의 전담회 하다시피 해서 얘를 돌보지 않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은 과잉 행동이나 주의력, 부주의가 되게 심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곁에서 부모가 그거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힘든 아이인데, 학교에 보내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얘가 다른 애를 건든다거나 학교 그 수업을 못하게 방해를 한다거나, 그래서 학교에 불려가는 일도 많고, 이게 엄마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얘한테 올인해서 매달려야 되는데 그 상황이 부모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누구한테 도움은 받지 못하고 이게 손가락질만 당하게 되니까 부모는 되게 고립되고 동네에서 고립되고 애한테 매달려야 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녔다가 병원하고 직장하고 병행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단시간을 내서 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뭐 약도 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휴가를 낸다고 해도 내고 쪼개고 뭐 반차를 내고 해도 좀 어렵고 회사에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으로 또 어렵거나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고, 아이는 또 아이대로 내가 자기한테 올인한다고 해서 얘가 잘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상황, 정말 낫기나 할까 이런 어려움들 그런 게 계속 좀 누적되는 느낌이었어요. 쌓이면서 모든 책임은 엄마가 져야 되고 부모가 져야 되고 가족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부모들은. 지금도 제가 만나는 부모님들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혼한 부모님들도 많고 이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도 많고 애 때문에 가정이 조금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거, 남편이 이렇게 질병을 거부하는 거. 제가 아이를 치료하면서 더 힘들었던 게 저는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는 계속 상담을 받고 좋아지려고 하는데 아빠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계속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잘못됐어 그러면서 계속 제가 쌓아놓은 성을 무너뜨리고 그걸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르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저희 남편을 이해시키고 주변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설득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아이 자체를 고치는 것보다 저는 제가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노력 끝에 이제 아이가 점점점 좋아지는 건 내가 바뀌니까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남들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도 어려웠고 얘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기도 어려웠고 그런 상황들. 저는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나마 남편이 경제적으로 치료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솔직히는 이런 치료,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도움?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각 지자체나 정부 단체 같은 경우에 한 번 지원을 되면 저소득층 가정에 의해서 한 10번의 몇 번의 상담, 몇 번의 치료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될 게 아니라 꾸준히 학년기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주거나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이 없이 그냥 한 번 했으니까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가정이니까 이런 저소득층만 딱 지원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오롯이 부모가 알아서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되었다면 내가 저도 계속 세금을 내면서 이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그러는데 학교 공교육 체계에는 우리 아이가 맞지 않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과연 옳은가? 왜 우리 아이는 이 체계에서 안 된다고 밀어내기만 할까?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고립감과 외로움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스카이캐슬을 떠올렸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의 심리에 관해서 얘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강남 그런 학군이 아니더라도 일반 엄마들 전부에게 이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전부가 이런 검사를 받고 이제 얘가 마음이 아픈지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그런 학교열 강한 그런 지역에서 검사를 하는 이유가 아이의 행복이 아닌 그냥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게 내가 어떻게 얘를 더 해야 공부를 더 잘하지? 이런 목적으로 그런 검사를 하는 거라면 그건 되게 우려스러운 게 풀배터리를 하게 되면 부모 검사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과지를 듣고 나서도 제가 예전에 학습지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풀배터리 검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얘가 ADHD 진단을 받았어요. 조용한 ADHD 진단을 받았는데 엄마가 그 아이만 문제가 있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본인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아이만 계속 다그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모가
얘가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자신을 고치려고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 넌 이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약을 먹이거나 그런 도움이 아닌, 이렇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텐데, 이렇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텐데, 그걸로 그 검사를 하는 거라면 그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엄마의 욕심 때문일까? 아니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걸까? 그거를 부모가 되게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얘의 행복을 위한 건지 다른 아이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한 계단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지. 근데 저는 풀배터리를 기왕하실 거면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아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싶으시다면 같이 검사를 했을 때 부모에 대해서도 결과지가 나올 때 그 결과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얘를 양육하는 방식이 정말 옳은가, 그건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라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책을 엄마 너를 사랑해 라고 지었는데요. 이 책의 의미는 엄마가 너를 사랑해 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지은 이유는 엄마 너를 사랑해 거든요. 제가 12년, 약물치료 12년을 다 하고 아이들이 전문가의 입에서 괜찮아요,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돼요, 상담 받지 않아도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치료를 종결할 때까지 제가 느낀 건, 가장 치료의 핵심은 엄마가 먼저 바로 서고 엄마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내가 주고 싶은 도움이 아닌 아이가 받아야 되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가 깊고 넓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요즘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아이만 고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단을 받으셨다면 나부터 건강해지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그 생각을 하시고 엄마 먼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